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청와대 행정관이 뒤흔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이니셜 파문으로 드러난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 수위가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여당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태의 조기 진화를 위해서 음종환 행정관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렸지만 파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는 청와대에 날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지만 이 말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는 청와대 조무래기들이 미쳤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전언이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넘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당청 갈등이 첨예화돼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 전체로 큰 부담이 될 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쾌하지만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 내가 덮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 진화에 나선들 문건 유출로 시작이 돼서 민정수석 항명 파동 그리고 또 이번에 불거진 수첩 이니셜 파문까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청와대 기강이 아무런 인적 쇄신 없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감싸기만 하고 있지요. 인적 쇄신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는 대통령, 국민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이제 지쳐만 갑니다. 팟짱은 오늘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을 통해서 드러난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의 막말, 그리고 당청 갈등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가 지난해 12월 18일 술자리에서 행정관으로부터 문건의 배후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입니다. 지난번 팟짱 출연 때도 이런 대통령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밝혀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KY로 드러난 문건 배후 파동, 청와대 십상시 문제 등에 대해서 이상돈 교수를 다시 연결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최소 8년간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 세트다라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 당청 갈등이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증폭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여당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문건 유출 또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이어서 벌어진 수첩 파동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 이후 수첩 파동이 연일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수첩 파동을 처음 포문을 연 당사자로 알려진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자도 직접 통화를 하셨다면서요. 네네, 이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음종환 행정관이 이준석 비대위원에게 그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발언 중에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가 여자를 누구를 만나고 있고 뭐 회사 그러니까 현 클래스 스튜디오의 네. 문제점도 뭐 알고 있다. 뭐 이런 워딩이 있다고 해서 네. 이게 자칫하면은 민간인 사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준석 비대위원하고는 어제 통화를 잠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비대위원은 그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명백한 워딩이 아니라 네. 그런 위협이 담긴 그런 전반적인 취지의 워딩이었고 그런 워딩을 제가 이제 자신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이 약간 오버해서 쓴 것 같다라는 정도로 해명을 했어요. 네. 실제로 오늘 이준석 그 비대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다. 네. 이 정도로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출연 금지 이 정확한 워딩은 없지만 협박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협박 취지의 발언이라고 얘기한 그 워딩, 정확한 워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비대위원도 정확하게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네. 그렇게 방송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비대위원이 어제 그저께 네. 일부 기자들과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팩트가 기반이 되지 않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네. 누구에게 사주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워딩을 했다라는 네.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술이 많이 취했었다고 해요. 음종환 행정관이. 네. 이미 그때 당시 이준석 비대위원이 사건이 벌어졌던 12월 18일 거의 자정이 다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 술자리에. 예. 이미 양주 2병을 비운 상태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워딩 자체가 좀 약간 위협조 아니었겠나 이런 추천할 수 있는데 이미 네. 당사자가 네. 행정관은 개개인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다. 네. 그렇게 보도할 정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마당에 네. 구체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종환 행정관이 취중이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참석하기 전에 무려 3-4시간 정도 술자리가 이어졌다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취해 있었다. 그리고 정신이 멀쩡해서 집으로 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황의 사정을 저희가 다 그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행정관이 김무성 당대표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배후고 그리고 내가 곧 밝히겠다. 그리고 곧 드러날 것이다.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행정관이 이런 네. 얘기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김무성 대표는 당내 갈등이라든가 당청 갈등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몸을 낮췄지만 네.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같이 봤을 때 네. 친박이나 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친박 같은 경우에는 전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떤 재선 의원은 나였다면 김무성 대표는 저렇게 점잖게 넘어갔지만 나였다면은 청와대 가서 행정관을 패대기쳤을 거다. 이런 가격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네. 친이계 그러니까 비박이라고 하시죠. 비박 쪽에서는 행정관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이제
청와대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좀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중에 진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자리를 빌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음종환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 그리고 그 3인방과 함께 행동을 해왔다는 그 십상시, 이분도 십상시 일원 아닙니까? 그 십상시들이 네, 그렇죠. 상당한 권력 행사를 해왔던 방증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기강 회의라고 진단하고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네네.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특히 음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현 주중대사 그리고 그 친박의 복심인 그 친박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의 그 보좌관을 지낸 네. 그리고 정호성 그 제1부속 비서관과도 그 대학 동기 사이로 굉장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네. 즉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보좌관 일원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들 그룹에 대한 어떤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민간인 사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져서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윤회 씨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경우에도 뭐 개인적인 뭐 여성과 관련된 문제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사람의 인물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이상돈 교수에 대해서는 뭐 상종 못할 인간이다 뭐 이런 격한 표현도 썼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소위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뭔가 그 사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의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청와대라는 것이 워낙에 네.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고 네. 특히나 이제 인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음행정관이 네. 만약에 이준석 비대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사찰의 정황이 있는 거지만 네. 인물평을 한 거는 뭐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구체적 정보가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을 진단하지 않고서는 좀 확실하게 뭐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음행정관이 단순히 연직 처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네.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음행정관이 뭐 이거 내가 말한 건 사실이 아니지만 네.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누를 끼쳤고 대통령이 부담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표를 던진다. 뭐 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는 거기에 하답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 당 지도부도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네네. 당청 갈등이 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야당에서 먼저 나서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태인데 네. 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찰 의혹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또다시 설로 끝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당청 갈등의 심각성을 진단해 주신 바 있으신데요. 그 이재호 의원과 이정현 그 의원 두 사람 간의 충돌도 이미 전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당청 갈등이 여기서 그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뭐 그 속으로는 뭐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조무래기들이 뭐 하는 거냐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경로한 걸로 전해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 아무 일 없었던 걸로 이렇게 좀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이게 다시 재발화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태가? 여기서 그냥 뭐 술자리에서 한 얘기고 뭐 음종환 행정관이 그만뒀으니 면직 처분됐으니 여기서 끝내자 이런 분위기로 갈지 아니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네. 훌륭하게 방어를 했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확산이 되려면 손뼉도 마주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입장에서 했었고, 그리고 그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미 뭐 음행정간의 그 이준석 비대위원이 음행정간의 얘기를 전달해주기 전에도 네.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좀 떠돌았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확산 네.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일단 청와대는 우리와 한몸이다. 우리는 청와대의 베이스 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청와대를 지켜줬죠. 그리고 청와대는 반나절 만에 네네.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지 반나절 만에 음행정관을 면직 처리시켰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화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내가 지켜주고. 뭐 지켜주겠다. 네. 내가 뭐 기분이 나쁘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네. 청와대도 감사하다는 의미로 징계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끝나버리면 네. 사실 더 이상 주변부에서 뭐라고 할 소지가 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부글부글하던 비박계에서도 네. 아니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버리면은 우리가 따로 할 말이 없지 않냐 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갈등의 씨앗은 분명히 뿌려진 게 네. 그 청와대 행정관이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리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그냥 듣보잡 인사도 아니고 네. 오랫동안 박 대통령의 그 대통령 만들기를 보좌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네. 결국에는 불신이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불신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앞에 이제 뭐 원내대표 경선이라든가 네. 이런 정치적 분기점에서 이런 갈등이 다시 비집고 들어와서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진단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잠정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를 감싸게 하면서 일부 수그러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잠재적 문제점이 언제든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당청 갈등이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매우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무성 대표 수첩 파문까지 벌어지면서 사태는 그야말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당청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문건, 항명, 수첩 파동 시리즈로 드러난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자, 우선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뭐 지적된 바도 있었지만은 많은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내용과 많이 중복되고, 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 어떤가를 잘 보여줬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저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하나만한 기자회견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한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 하는 기자회견인데요.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됐어야 됐는데 교수님 평가대로 하나만한 회견이었다. 이런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기자회견 갖다가 연례 행사로 네. 한번 날 잡아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전 강요, 전 비서관들 배석시키고 이건 뭐
저희 상식이 있는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죠.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네, 그리고 다 보셨겠지만은 그 강요들이나 수석 등등 비서진들의 표정도 네. 다 좀 안 좋은 거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국민들이 주목했던 것은 인사쇄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그 문고리 권력 3인방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박 대통령이 뭔가 언급을 하지 않겠냐 이런 국민적 기대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감싸기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예상했던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좀 문제이고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대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지지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번 신년 회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3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39.7%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정윤회 파문 당시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지지율입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 3인방 계속 함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3년의 임기가 남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외부에서 더 큰 충격이 오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교체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스스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수님 굉장히 매우 심각한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우선 저는 그런 것이 예상을 했죠. 이 정부 초반부터. 네. 알겠습니다. 신년 회견 이후 곧바로 김무성 대표 수첩 파문이 터졌는데요. 음종환 행정관이 문건 파문의 배후로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의원을 지목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 수첩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꼭 밝힌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주체는 행정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이번에 이 수첩 파문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런 유사한 일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 그 바람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젊은 애들이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 애들이 그야말로 곤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치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심리 상태죠.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대거 들어와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는 그런 사람들 위에 맞아 행정관 비서관인데 그 위에 수석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조직이 장악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수석 비서나 장관이나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임명된 다음에 자기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기 일을 도울 사람을 임명을 해야죠. 인사권을 가져서 전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들은 그냥 혼자 머물러 와서 앉아 있다가 인사 발령에서 가려면 나가는 것이죠. 누구 말 맞더라 내가 왜 임명돼 있었다 되고 내가 왜 몰랐는가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앞서 애들이 권부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종환 행정관이랄까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랄까 거기에 보면 이제 되게 80년대 학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매우 좁고 왜곡돼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좌우하고 있다는 어떤 환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얼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청와대도 과거에 그 청와대를 거쳐갔던 사람을 한번 보면요. 네. 우리가 지금 뭐 권위주의적 정부라고 뭐 저 평가도 하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해도 뭐 한병춘 뭐 특보니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네. 노태우 대통령 때는 뭐 노재봉, 네. 김종인, 김종휘, 네. 뭐 김학준 네, 네. 이름 석자를 알 수 있는 네, 네. 이런 좀 뭐 지식인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는 이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중진들이. 네, 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거기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죠. 네. 그 때문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행정관은 뭐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본인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술자리였고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채 행정관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은 이준석 비대위원 본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는 내용을 보면 뭐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방송 출연 금지 문제, 방송 출연 못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사평을 다 했다는 건데요. 그 인사평에 교수님도 포함이 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음행정관의 표현에 따르면 상종 못할 인사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자 교수님 이런 음행정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날 갖다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까봐 겁이 나죠. 예. 네, 저는 솔직히 그 비서관 그런 사람들 알지도 못합니다. 네. 알지도 못하고 네. 여기 문고리에 뭐 하는데 네. 그 이재만 정호성 난 본 적도 없고 네. 저는 그 중에서 그 보좌관 중에서 제일 연장이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이춘상 보좌관 네. 교통사고로 본선 때 사망했죠. 그렇죠. 예. 이춘상 전 보좌관만 좀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어떤 행사 때 오면은 그 이 보좌관이 멀리서 저를 보고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보좌관이 그 기둥이었다 이런 그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개 난 이름도 모르고 네네. 뭐 저는 그렇게 제가 뭐 그런 수준의 사람들하고서 제가 상종커녕 뭐 이렇게 대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요? 네네.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뭐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대통령 연설문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예. 용어나 무슨 모든 것이 그런 네. 것이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이 행정관이 지난해 그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십상시 일원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정관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십상시에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관이 수석이나 비서관보다 위에 있는 뭐 이런 그 청와대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의 어떤 네트워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는 아무래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충 그 이해되는 바는 뭐 수석들은 다 뭐 겉도는 사람들이고 비서실장도 결국엔 그 사람들을 거쳐서 대통령하고 연락이 네.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중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요? 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저희들도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봤다는
비서관, 뭐 행정관들은 많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이 3인방 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박 대통령 뭐 최근에 뭐 특보단도 신설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기자회견 때 이런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문제는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중궁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자꾸 고슴도치처럼 작아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부터 사람 만나는 거 다 기피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언젠가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아마 문제를 삼은 적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의원 당시 전 대표라고 불렀죠. 어떻게 그 호텔에서 미팅룸 사용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그럼 미팅룸 뭐 때문에 쓴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예를 들면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어떤 뭐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았죠. 저도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나 이제 당선 후 저는 좀 느끼기에 대선 본선부터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대선 본선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과연 그 장관 뭐 지명된 사람이 대통령하고 면담이나 해봤는가 말이죠. 대통령이 장관에 수석 임명할 때는 몇 명의 후보자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경륜을 할까 생각이랄까 이런 걸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알지만은 미국 대통령은 새벽 8시에 그 참모들하고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무사된다 그게 아니라 서로 대통령과 어떤 특정 참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참모와 참모들이 더 모여서 대통령과 미국 같은 부통령 말이죠. 등등해서 일종의 어떤 의견을 교류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평가 이런 것을 알기도 하고 영어를 말하면 브레이미 스토밍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것은 본인과 특정인과 사이에 전화 그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전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는 사람과 전화가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면 다 콩가루 되는 겁니다. 예, 정말 그냥 일반 그 범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도 이 정도라면 굉장히 청와대가 심각한 소통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래도 국민들도 이러다 박근혜 정부 조기 레임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레임덕이 온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레임덕이 벌써 왔죠. 벌써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정윤회라는 이름 석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장인이었던 최태민 이름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통령한테 굉장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정확히 진실은 모르지만은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인식이 되어 있는 거. 리더십이 이미 굉장히 손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정윤회 문건 파문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임기가 3년 남았거든요. 이대로 국정 운영을
문제 없이 잘 해나갈 수 있겠나라는 걱정과 우려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3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토대에 올라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청와대가 이렇게 기능마비가 되다 하더라도 네. 국가가 마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랄까 어떤 외교 등등 중요한 변화의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네. 굉장히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좀 발전하기 어렵다. 심지어 지금 또 상황이 네. 여러 가지를 볼 때 경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전환점에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전 정권에 있어 어떤 방만한 어떤 재정 운영 때문에 심각한 부채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공 분야 개혁 같은 게 우리가 다 필요하다고 느끼지만은 이런 게 다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해야 할 때 변화를 놓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변화해야 할 때 전혀 변화를 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관료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과 전망도 나오던데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관료들이 행복한 국가가 됐죠. 이미,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제가 농담으로 몇 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 내걸었지만은 공무원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 말이죠. 그 원인은 뭐냐면 본인이 만든 겁니다. 이게. 네. 자,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작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보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지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으면 누가 내 곁에서 일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좀 변화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다고 교수님 보십니까? 근데 그런 말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박 대통령이 변화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느냐 스스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어떤 국회의 의석 변화 같은 또는 심각한 어떤 외부 충격, 어떤 위기 이렇게 돼서 수동적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불행한 일이죠. 스스로 교정하도록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이 언급하신 심각한 외부 충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들이 그냥 어떻게 부도가 난다든가 무슨 경제적인 충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뜻하지 않은 KY 이니셜 사태로 인해서 이런 거 생기고 이런 것이 몇 번씩 생겨 보세요. 또 제가 그냥 경험치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측근 정치는 100%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측근 정치는 역사상에 없었어요. 네. 어떤 비리 부패가 드러나는 경우 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인식을 교수님께서 드러내 주셨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웬만큼은 이제 상당히 기반이 올라서 나갑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거덜난다 그런 점은 없을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국가 수준은 높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무리 이렇게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어도 국가가 흔들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절망적인 분석을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뭐 몇 번씩 얘기해서 네. 더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말에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미면서 네. 국민만 보호하겠습니다. 부패 정치를 척결하겠습니다. 이런 화두를 던진 바가 있죠. 네. 그런 뭐 초심에 지금이라도 좀 충실했으면 그런 기대를 하지만은 아쉬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그 참담한 심경이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절망적인 평가를 한다는 데 대해서 박 대통령도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